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6월 1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 처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상의 문제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와 오디오가 좀 켜져 있어가지고요. 소리가 겹쳐서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오늘 좀 축하할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35만에 거의 가닿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30만 이벤트를 몇 주 전에 해서 일렬 직관으로 구독자분들을 소수로 모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또 보게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오신 구독자님도 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인 만큼 더 알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네, 시사인 주하은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시사인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시사인 주하은 기자가 입수한 미국 텍사스 주정부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액트지오 관련 서류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법인의 법인 설립 인가서, 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몰수하고 해당 몰수 사실에 관한 본통지를 법인의 연구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텍사스 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또 2023년 3월 29일자 서류에는요. 영업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게 이 분석을 맡긴 게 2023년 2월인데 그 당시 액트지오가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파장이 커지는데요. 현재 액트지오의 신뢰성을 둘러싼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은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드사이드가 장래성이 없다며 지난해 1월 철수한 것과 관련해서 우드사이드는 조기 철수로 탐사 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탐사 성공률로 20%가 제시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능성이면서도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부연했는데요. 특히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1,000억 원으로 또 5개를 뚫는다면 5천억 원이 필요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금 전 산업부 2차관의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최남호 차관은 우드사이드가 가망이 없어서 철수한 게 아니고 인수합병하면서 사업을 재조정한 것이다 라면서 이 또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석유공사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제가 첫 시작을 축하와 송구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다 보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소개를 깜빡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게다가 마이크에서 소리가 잘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면 좀 괜찮아지는지 댓글에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신 변호사님 아무쪼록 저희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브레오 고문의 기자회견 좀 보셨나요? 예,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이제 심리적 산유국이라고 하는 심리적 산유국? 이 논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건데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을 지금 양산하면서 이거 거의 뭐 벌집을 쑤셔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고요. 그리고 아브레우 박사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석유 시추에 관한 가능성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약간 하나만한 소리가 많았습니다. 요 정도의 논증을 갖다가 뭐 석유가 나올 가능성 20%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국회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조사 필요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특히 이거 산자위 소관일 텐데 저는 1순위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석유 시추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석유공사도 관련돼 있고요. 지금 그 해외 기업에 대해서 좀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들여다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그 조사하는 과정도 보니까는 앞에 회사가 넘겨준 자료조차도 보지 않고 조사도 좀 허술하게 했다라는 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요. 이 석유공사의 2인자라고 하는 상임감사 자리에
검찰 인사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 또 사무국장, 검사인가요? 아니 검사 검찰인가요? 카르텔입니다. 예. 검사 카르텔이 또 들어가서 이 박공우 감사가 가게 된 경위, 그리고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저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그 발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대통령이 우스워지거나 모든 책임과 리스크를 다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대통령실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밖에 할 수 없었는가? 여기까지도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저는 다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은규 변호사님 22대 국회에서 좀 국정조사 참여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깍두기로라도 예, 네, 참여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팔로우 예. 해주시고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총선 민심 대 의회 독재. 예, 오늘 원래 국회 본회의 5시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또 밀렸네요. 네, 당초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쟁점이 되는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그리고 과방위원장 후보로는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주 내에 11개뿐만 아니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주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관례에서 벗어나 법사위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서 막판 원구성 협상을 벌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법을 이유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의회 정신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어서 안 된다라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원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총선의 민의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또 그동안에 국회가 관행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걸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 사망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관행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저는 원칙 있게 그냥 표결로서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전체를 다 독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건 당연한 총선의 민의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권한과 책임을 국회 내에서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견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힘을 아낌없이 써야 된다고 보지만은,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제도의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힘을 절제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정부의 독주와 입법부의 독주가 서로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 행정부의 독주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엑셀 같은 거고, 의회의 독주는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계속 밟아도 차가 서 있기 때문에 안전하거든요.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계속 세게 밟으면은 이 정말 무서운 난폭한 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이나 정부의 그런 무한 책임을 놓고 봤을 때는 행정부의 독주, 이게 저는 더 국민들께는 더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집권 여당의 브레이크, 그러니까 보이콧은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권 세력인데 본인들이 보이콧을 하겠다? 이건 좀 전형적인 야당의 문법인데, 이런 식으로 권력은 갖고 있고 권한은 행사하면서 하는 행태는 야당의 목리 비슷하게 하게 되면은 이건 여당다움도 없는 것이고, 그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따른 모든 책임을 또 국민의힘이 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의회를 보이콧하는 이런 전략은 국민의힘이 쓸 수 없는 가장 하책이고 가장 저는 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대북 확성기 6년 만에 재개. 네, 6월 8일 밤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살포하자 정부가 어제 오후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네, 6년 만인데요. 군은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고정식 확성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 한국의 발전상과 또 북한 인권 실태, 방탄소년단의 노래 등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 8일 밤 북한이 세 번째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데에 따른 대응입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 대북 확성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진 건데요. 합참은 대북 확성기 추가 실시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 40분경부터 북한은 또다시 오물풍선 330여 개를 추가로 살포했고 벌써 네 번째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치킨 게임은 중단해야 된다.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SNS에 적의 도발에 대한 침묵과 굴종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오판이라면서 평화는 문서가 아닌 힘으로 지켜진다라고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풍자했던 윤석열 차와 각종 포스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윤석열 의원도 대북전단을 잠시 중단해서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를 병행할 시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오물풍선과 다른 방식의 추가 도발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기조에 대해서 좀 평가해 보시자면 어떨까요? 근데 보수는 이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무인기와도 격추도 못 시키고요. 또 북한에서 지금 이 오물풍선이 넘으면서 대한민국의 영공이 다 뚫려버린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힘에 의한 뭐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런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말장난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우리 헌법에 보시면은 전문에 평화적 통일에 관한 사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우리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추진 수립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방법을 제외한 뭐 국방력이든 안보든 이런 것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힘을 기르는 것이지 실제로 전쟁이나 힘으로써 굴복시키기 위한 통일 정책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보수가 사실은 과거부터도 이 북방 정책을 썼던 세력이 보수거든요.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합의서라든지 또 YS 대통령이 김일성과 대담까지 추진을 했던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근육을 한번 자랑해서 굴복시켜보자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비전이 전혀 없다. 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좀 더 뼈아프게 보수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이화영 1심 후폭풍. 예, 지난주 금요일에 있던 선고가 있었죠? 네, 6월 7일 수원지법이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억 5천 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수백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인정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재판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 조작을 위해 벌인 범죄라는 주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국정원의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 준 것이라면서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라면서 이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라고 적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전날 8일에도 이 거대 야당이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또 나경원 의원도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와 같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사건의 파장들이 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요, 그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이, 그러니까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는데 그 안에 좀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화영 지사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뇌물 범죄는 저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건 뭐 명확하게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에 이게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라는 걸로 시작이 돼서 지금 북한에다가 제3자 뇌물죄의 형태로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지사에 대해 수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져볼 지점이 북한에 대한 업무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로 엮으려면은 그 직무 관련성이나 직무 권한 범위가 돼야 그 뇌물로 볼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봐도 경기도지사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 통일 관련 업무는 본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좀 구속 요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3자 뇌물이라고 하면요, 이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면서 청탁도 받고 본인이 돈을 안 받으면서 미르재단에다가 돈을 줘, 이렇게 해서 제3자 뇌물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돈을 주는데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다가 좀 돈을 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3자 뇌물에서는 그 돈을 받는 제3자, 그러니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되는데, 사실 북한과 이재명 대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매우 이건 논리적으로 좀 타당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비 사건을 수사하다가 검찰이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이화영 지사에 대한 판결이 이재명 대표 판결에도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모관계, 지시관계 이런 게 입증이 또 돼야 또 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범죄의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 쪽에서 다 저는 그 입증을 해내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들고 나오면서 SNS에 이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라고 읽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를 많이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일부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입장을 잘 못 냈죠, 그동안에. 그래서 전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전공 과목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에 전 입장을 신속하게 좀 냈다라고 보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수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본인의 정당성 이런 걸 좀 더 알리는 차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와 본인이 차기에 좀 대권에서 좀 이렇게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대선 주자로서의 서로 체급이 맞는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입장을 좀 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전당대회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무조건 나가죠, 한동훈 위원장은. 네. 근데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다. 네, 그건 까봐야 아는 거죠. 네, 신인규 변호사님의 예측을 계속해서 체크해보고요.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죠. 네, 민정수석 딸도 아빠 찬스. 네, 김주현 민정수석 딸과 관련한 인턴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 보도인데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딸 김아무개 씨가 학부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김앤장이 학부생 인턴은 흔치 않은 데다가 이 인턴 채용과 관련한 공고 절차도 없었는데요. 거기에다 당시 김 수석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발탁이 됐는데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법조계 고위직 자녀의 김앤장 인턴 채용 특혜는 처음이 아닌데요. 2023년 8월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이 똑같이 학부생 시절에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주현 수석의 딸 김 씨의 경우는 이제 이후 로스쿨에 진학했고 현재는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수석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을 통해서 아이가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것이고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어긋남이 하나도 없는가라고 물으면서 조국혁신당은 운영위원회에 김주현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특권 계급들의 아빠 찬스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또 법조인이시니까 이 과정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들이 더 잘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공정의 사다리를 뻥 차버리는 일이고, 사실은 부의 대물림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아버지가 잘 나가는 소위 법조인이니까 이제 자녀분들까지도
이렇게 좀 좋은 로펌에 취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데 이게 많은 국민들께 그런 상대적 박탈감도 주지만은 이게 불공정, 그러니까 공정의 문제를 건들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안에 대해서 불법적 사안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뭐 업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처벌까지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불법의 문제까지 안 가더라도 이건 부정의 문제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김주현 수석도 뭔가 이렇게 본인이 고위직에 갈 거를 생각을 안 했거나 뭔가 이 정도의 일들은 뭐 괜찮은 거 아닌가, 관행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 이런 것들이 좀 공사 구별이 되지 않는 뭐 지도층들 뭐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같은 거기 때문에 참 법조계가 특히 유독 심한데요.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의 시원한 코멘트가 좋다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예, 오늘 저희가 이제 기술상의 문제로 오디오가 좀 초반에 불편했다라는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문제를 좀 해결해서 들으시기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박지훈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코너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